미국도 망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 책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를 읽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바로 레이 달리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이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거시경제의 마스터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가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부자가 되고 다시 망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큰 흐름을 연구해 온 사람이죠.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단순한 위기 예측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반복된 국가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 기반의 경제 지도예요. 국가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번영, 과잉, 붕괴, 재편. 이 사이클은 고대 중국, 로마, 프랑스, 소련,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까지 모두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로마 제국의 말기와 현대 미국의 공통점을 비교한 부분이었어요. 로마는 처음엔 질서와 절제가 있었고 국민들도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점점 부유해지면서 사치와 부패가 생기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정치권은 대립하고 결국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외부의 침입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졌죠. 달리오는 지금의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고 부의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 얘기를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구나.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스포츠 토토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소소하게 한두 번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고 이기면 또 잃은 걸 복구하려고 베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백만 원씩 대출을 당겨 쓰게 되죠. 한때는 월급 전부를 토토에 쏟아붓고 부족한 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메우고 결국 그게 누적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그 친구 말이.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결국 투자도 도박도 아닌 그냥 자기 신뢰의 붕괴였던 거예요. 최근에도 돈을 빌리고 있긴 하던데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싶네요. 아무튼 부채가 쌓이면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신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신뢰는 곧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요. 국가든 개인이든 무너짐은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책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에서 말하는 사이클의 시작과 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클의 어느 구간에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인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인 번영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국가는 위대한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해요. 그건 바로 신뢰, 질서, 생산성입니다. 국가가 번영하려면 먼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그 기반 위에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45년 이후의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생산 능력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와 무역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됐죠. 당시 미국인들은 정부와 시장을 신뢰했고 각 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났어요. 포드 자동차, IBM, 나중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연장선이죠. 또 다른 예는 1990년대 이후의 중국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질서 있는 통제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외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정부가 산업 육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죠. 달리오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 신뢰와 질서 위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구조가 꼭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든 개인이든 이 사이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 사이클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번영은 신뢰와 질서, 생산성을 기반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조직은 번영을 경험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번영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욕망은 결국 부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수입보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마 제국의 말기예요. 초기의 로마는 절제와 규율의 제국이었지만 제국이 번영하자 귀족들은 점점 사치와 소비에 빠졌고 국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전쟁을 반복하면서 비용을 감당하려 했죠. 결국 국가의 재정은 바닥나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면서 로마는 붕괴의 길로 들어섭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미국도 비슷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자동차, 전자기기, 주식 등에 열광하며 소비와 투자를 늘렸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신용, 즉 빚으로 감당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부채 거품은 1929년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죠. 1980년대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온 나라가 더 오른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은행은 돈을 마구 빌려줬고 기업과 개인은 부채를 끌어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장기 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경제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엔 폭탄처럼 터진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부의 양극화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더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이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져요. 이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분노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 한 채를 못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식이 수억씩 오르는 걸까? 이런 분노는 결국 정치적 극단주의로 이어지죠. 좌우의 양극화, 이념 갈등, 정치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체감돼요. 누군가는 주식, 부동산, 코인으로 자산이 몇 배씩 불어났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물가 오름세에 숨막히면서 월세와 대출이자 내느라 허덕이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저도 솔직히 코인에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넣었는데 요즘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이라도 더 넣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남들처럼 몇 배 수익은 못 내더라도 최소한 기회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생각 자체가 이 시대의 조급함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불안과 초조함이 결국 우리를 더 위험한 쪽으로 밀어넣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달료가 말한 것처럼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균열이 점점 커지면 사이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채는 계속 쌓이고 부의 양극화는 커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죠. 그런데 이 불만이 단순한 경제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균열로 번지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시기를 신뢰의 붕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란 단순히 정부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제도, 통화, 정치, 심지어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돼요. 이 시점이 되면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집니다. 좌우 진영은 서로를 더는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적처럼 대하기 시작하죠. 중도는 사라지고 각자의 목소리만 커지다 보니 사회는 점점 더 격해져요. 이와 함께 외교적 긴장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달리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존의 패권국은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일어난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딱 떠오르죠. 무역 갈등,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충돌까지.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두고 벌어지는 전환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중앙은행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돈을 찍는 것, 재정 적자를 메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방식이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화폐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20년대 독일이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경제 혼란 속에서 독일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빵 한 덩어리 가격이 하루 만에 수천 배로 뛰고 월급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치가 증발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되고 그 순간부터 사회 전체가 붕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전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은 호화로운 삶을 누렸고 평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체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폭발로 이어진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죠. 결국 코인의 탈중앙화 흐름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더 빠르게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통화의 신뢰는 사회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이나 과도한 발행으로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하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보다 더 투명하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탈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코인은 감사를 받고 준비금 비율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누가 그 준비금을 관리하느냐,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고정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 규제나 글로벌 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루나 테라 사태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대안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선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해요. 지금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지만 만약 달러가 신뢰를 잃는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루나 테라 사태와 같이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경제, 정치, 화폐, 공동체가 하나씩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그 사회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레이 달리오는 이 마지막 단계를 붕괴와 재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세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째, 군사적 충돌입니다.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거나 약해진 패권을 다른 세력이 시험하는 순간이 오죠. 둘째, 통화 가치의 폭락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신용도 무너지고 급기야는 외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셋째, 그렇게 무너진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련의 붕괴입니다. 1980년대 말 경제 성장 둔화와 체제 내부의 부패, 대외 군비 경쟁으로 소련은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1991년 공식 해체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가 독립하고 러시아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재편을 시작했죠. 또 다른 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국가였지만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 통제 경제, 그리고 부패가 겹치면서 경제가 붕괴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가치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외화나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회 전반이 마비 상태에 빠졌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재정 적자, 정치적 혼란, 통화 위기로 인해 수차례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금까지도 외환 위기와 물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달리오가 말하는 건 단순히 국가가 망한다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무너진 국가들은 대부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며 다시 시작합니다. 제도 개혁, 화폐 개편, 정치 시스템 변화 등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겠죠. 지금까지 사이클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이클의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레이 달리오는 이 책에서 현재 미국의 위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패권국 사이클의 말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명확해요. 첫째, 미국의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버티고 있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충격도 커지고 있어요. 둘째, 사회적 분열이 심각합니다. 정치적 양극화, 인종 갈등, 경제적 격차가 모두 동시에 심화되면서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약해졌어요. 사실상 내부에서 분열이 진행 중인 셈이죠. 셋째,
외교적으로도 미국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 때문이에요.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기술, 무역, 군사력 모든 면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를 해왔죠. 미국이 전 세계 통화를 주도하면서 막강한 금융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 움직임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거래도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나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화폐의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그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치 옛날에 PC통신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다들 메일 하나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달리오의 분석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질서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할까? 레이 달리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는 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믿음이 가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산 구성이라는 뜻이죠.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 것, 즉 자산을 분산하라는 겁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해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라는 조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둘째, 금.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위기 상황에서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붕괴 속에서도 금은 살아남았죠. 셋째, 달러 또는 외화자산. 특히 미국 외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해외 주식 또는 글로벌 ETF. 특정 국가의 몰락에 휘둘리지 않도록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산의 가치가 출렁일 수도 있지만 나만이 가진 기술, 관점, 생존력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팅을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투자를 생각할 때 자산보다도 내가 얼마나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사이클 속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번영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다. 세상이 바뀔 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흐름을 타고 다음 질서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의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달리오는 국가의 사이클을 신뢰, 축적, 과잉, 붕괴, 재편이라는 흐름으로 설명했죠.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아직 사이클의 중반부, 과잉과 균열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곳곳에 불만과 피로감을 쌓아가고 있죠. 정치적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강한 제조 기반과 디지털 역량, 빠른 대응 능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즉 아직 무너짐이라기보다는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다행입니다. 국가가 아직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유연하게 흐름을 감지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나의 삶은 지금 어느 사이클 위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어느 사이클에 맞춰져 있나요? 당신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나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팟캐스트를 주변의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 콘텐츠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흐름 위에 서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